자, 오늘은요, 일본의 대외 전략과 한일 관계 해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 네, 1시간 10분 그 정도를 목표로 중요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대외 전략을 볼 때요, 일본 우파의 대외 전략의 기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본의 우파 혹은 극우파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현재 대외 전략 그리고 옛날에부터의 대외 전략을 좀 요약해서 보면요. 먼저 옛날에는 러시아가 남하해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하여 그 다음에 일본도 점령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죠. 이것이 로일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요르강하고 함께 중국 분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일 전쟁으로 나타났고요. 일본은 침략을 받을 의료를 말하면서 반대로 침략 국가가 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유는 침략하고 있으면 소양 요르간들이 침략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요. 그래서 소양 요르간들은 일본을 한패로 보고 오히려 일본 침략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당시의 사상가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 하에서 일본의 영향 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죠. 이것이 한반도 식민지화, 일제강점기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때 일본 쪽에서 볼 때 한반도가 완충지대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갖고 있어야만이 소양 혹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한반도이자 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주까지 이제 일본 것으로 해야 된다. 그게 또 도가 지나치게 돼가지고 중국 침략, 그 다음에 동남아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리하게 침략을 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사실상 예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완충지대로 한반도를 보는 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보는 눈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다가오지 않도록 마지막 완충지대로 베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사라지고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에 핵미사일이 배치된다. 여기에 푸틴이 엄청나게 화를 낸 거죠. 그러한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은 크게 보면 사실 한반도에 여러 가지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한테 패배했는데 그 이후 일본의 특히 우파들의 살길은 친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미, 그 이전은 반미였잖아요. 일본 극우는 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운 것인데, 그러나 그 이후 패배한 일본은 친미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6.25를 중심으로 친미 반공이라는 것이 일본의 우파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보수 세력의 기본적인 노선이 됩니다. 현재까지 옵니다.
판공이라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한반도가 분당 지역으로 남았고 북한하고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소련 붕괴로 끝났지만 일본 극우는 지금도 반공이라는 이념을 그대로 갖고 미국하고 함께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인데 이것은 그 2013년 일본의 남한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쉽게 말하면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군사적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히 정치권의 한반도를 보는 눈의 가장 큰 부분은 한반도를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한 역시 완전지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옛날에도 지금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문제라는 것은 북한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미국 쪽의 그 대중국 보위망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일본의 사고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계 전세를 말할 때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올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베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동유럽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나토가 지금 동유럽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우크라이나하고 베라루스를 그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것이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라지니까 푸틴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 푸틴이 안마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침략자인데 러시아의 논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토가 확대해 왔다라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푸틴도 계속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미국이나 이거 말이 좀 잘못됐는데 소방 국가입니다. 네, 사방이 아니라 소방 국가들은 독일 통일 때 약속한 나토를 동구와 기타 지역에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어겼다. 쭉 이 말을 해왔어요. 네, 역시 나토 확대라는 부분을 계속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약속이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1990년에 고르바초프하고 그 파파부슈가 회담했을 때 말로는 그러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통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토가 동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 거기에 해외의 말로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도 약속한 내용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 푸틴은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그때 그 어떤 조약이나 협정에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 동구나 여러 나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나토가 확대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대립의 핵심적인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비핵화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세계 3위의 핵보유 국가였습니다. 핵미사일을 1800기 정도 갖고 있으면서 세계가 걱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요, 우크라이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신생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핵무기를 관리할 수가 있는지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비핵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당시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또 베라루스의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것이었는데요. 1994년 당시 클린턴, 그리고 러시아의 엘친, 그리고 영국의 수상이 그 3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타 3국하고 협정문을 맺었어요. 각서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3국이 러시아, 영국, 미국 이 3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비핵화를 합니다. 1800기에 달했던 핵미사일을 모두 러시아에 보냈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부다페스트 각서인데요. 그러나 중간쯤으로 보시면 핵포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외상이 계속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는 침공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학습하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하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현재까지 쭉 말해왔던 내용은 우크라이나 형식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또 미국 쪽에서는 리비아 판식의 비핵화죠.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무기를 모두 해제시키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카다피 정권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이 있어야 나라 북한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세계가 또 그때 그토록 약속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 지식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좀 현실성은 사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부다페스트 각서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각서는 미국하고 영국, 러시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될 경우 UN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지원 행동을 요구할 의무를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각서에. 이번에 이 내용을 이 3국은 지켰을까요? 러시아는 침략했으니까 제외되고 영국하고 미국은 이 각서의 내용을 사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UN 안보리 이사국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라는 제의를 하여서 안보리 이사국이 열렸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군사 행동을 유엔은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각서가 대단히 맨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하고 영국은 우리는 약속은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서 안에 혹시 우크라이나가 침략될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는 이번에 침략했지만 그런 미국하고 영국은 혹은 러시아도 즉각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미국이나 영국은 즉각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면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러시아는 위무수행의 문제가 생길 경우 위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농해봤자 이게 어떤 것도 아니죠. 그리고 각서라는 것은 조약도 아니고 상당히 낮은 수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때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사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토인데요.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는 이쪽에 16개 국가가 나토 가입 국가였는데 현재는 30개 국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핀란드나 스웨덴 그리고 베라루스, 우크라이나 기타 조그만 나라를 빼고는 다 나토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4년 3월이었는데요.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친러시아계 주민이 우리는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가겠다라고 해서 국적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게 크림반도 사태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부정투표라든가 굉장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간에 국제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 주민투표의 결과 이거는 국제법으로 지금 국적을 옮길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민투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초구가 다른 나라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서초구에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 이상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중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제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것을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고 그때는 이용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투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요.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대통령도 조금 건석이었고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는 이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는 동부의 두 개 지역에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침략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서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이제 전면 대결로 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로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쪽의 뉴스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뒤의 사정을 거의 알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쪽의 사정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은 그리고 중국이나 그런 데는 오히려 그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일본으로 돌려드립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4월 1일이었는데요. 중도 좌파 야당 러시아의 건전 러시아의 단스 세르게이 미로노프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인데요. 이거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됐습니다. 미로노프라는 사람은요,
야당인데 사실상 여당계 야당. 푸틴이 여당이잖아요. 통일 러시아가 푸틴의 여당인데 너무 여당이 크니까 그 야당을 여당에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야당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푸틴의 입이에요. 푸틴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을 이 사람이 말합니다. 국회의장도 했고 지금 부의장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 푸틴의 돈줄, 건설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푸틴에 대해서 계속 돈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선장해왔고 항상 푸틴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의 대결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일본 정책도 바뀐다. 막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나라도 원한다면 이웃 국가에게 영유권을 요구하고 전당화하는 유력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2차 대전의 교훈과 소련군의 침공으로 괴멸된 관동군의 운명을 까맣게 잊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측에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조금 이게 잘렸는데요. 그렇게 진짜 협박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하여서 이 그리리오르타라고 하죠. 홋카이도의 이쪽의 섬들이요. 여기서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조금씩 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요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우리는 북한 미사일만 나오고 일본은 북한 미사일 뉴스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뉴스 양쪽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긴박하죠. 일본은 지금 군사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항목군이 필요해. 자, 아까는 건정 러시아의 탄스가 말했지만 4월 6일 러시아 외교부의 정보국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현 정권은 적임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협력관계를 일관되게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항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새 실제로 일본의 외교관을 러시아는 다 추방해 버렸고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전용 가스 사업을 러시아하고 일본이 잘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러시아가 그것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게 이쪽의 뉴스에서도 나왔죠. 이거는 기시다 총리가 입으로 러시아를 너무 많이 비난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말로는 아직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세르게이라는 정치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정치학자인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아이누 민족은 원래 사하린이나 감작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과 같은 러시아 원주민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누족이라고 홋카이도에 원주민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대표님은 확실하게 아시고요. 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누족은 사실 러시아계 민족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고 하면 아이누족이 러시아에게 지원해달라라고 하면 우리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협박의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마르투스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러시아가 침공해 올 경우를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푸틴이 2018년에 벌써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떤 회의에서요, 아이누 민족은 러시아의 원주민 중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홋카이도를 갖고 싶어 해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먼저 미국에게 그때 소련이 요구한 것은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달라고. 그곳은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일본 요르도를 4개로 나누는 안이 이게 부결되었고 일본을 미국이 7년간 통치하고, 미국이라기보다 연합국인데 대표적인 쪽으로는 미국 대신 한반도가 분단된 그러한 역사로 간 거죠. 그래서 홋카이도를 왜 러시아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바로 항구예요. 어르지 않는 부동항을 갖고 싶어 해서 홋카이도를 가지면 거기서 태평양으로 쭉 나갈 수가 있고 미국하고의 백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를 실제로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이누족은 17세기 정도에는 5개 정도의 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홋카이도는 19세기까지는 일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지도에도 홋카이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쪽에 마츠마에봉라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게 17세기에 일본의 건식 지도입니다. 네. 규슈, 시코쿠, 혼슈는 있죠. 가장 위에 홋카이도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9세기 후반까지는 홋카이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근거를 러시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홋카이도에 들어가서 개척하여서 식민지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거의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이거 보면요. 오키나와도 없어요. 오키나와도 일본이 유구 왕국을 침략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도 없어요. 독도도.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증거들이 일본의 건식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다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독도 때문에 가져왔는데 지금은 홋카이도가 문제입니다. 네. 자, 이게 아이누 사람들인데요. 특히 오른쪽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단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느낍니다. 사실 아이누 민족에 대해서는 일본은 19세기에 홋카이도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누족을 한 사람씩 불러 가지고요. 아이누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일본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 찬식해명 했을 때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지어서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너의 이름은 야마다 타로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누어를 금지, 일본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게 홋카이도에 대한 농화 정책이었고 이러한 것을 다 한국의 식민지 정책에 다 이용합니다. 참고로 하는 거죠. 아주 아이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일본 호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은 것이고요. 현재는 15,000명 정도 아이누 민족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자신이 아이누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령 15,000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에게 우리 좀 보호해달라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그 일본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누족에 대해서는 차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이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도 차별을 하잖아요. 안에서 일본 안에서는 제일교포들에게 이러한 일본의 좀 안 좋은 근성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키시다는 말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체제에 미국이 말하는 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한국은 조금 아주 강력하지는 않고요. 일단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 선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크안 파촌 때는 도와줬고 러시아가 그런데 일본은 로이르 전쟁이 있었고요. 기타 아까도 좀 나왔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소련군이 만주에 침공해가지고 일본 관동군뿐만이 아니라 만주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는 아직 평화조약도 없습니다. 평화조약도요. 한국하고 러시아 사이는 기본적인 조약이 있잖아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만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일본 정부가 너무한다라는 생각으로 평화조약 체결하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캔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대러시아 체제를 실시한 나라인데 33개 정도의 나라입니다. 거의 나토 국가하고 이쪽에 아시아의 4개 국가, 대만을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시아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입니다. 5개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백인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색인종인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시아는 러시아하고 그렇게 대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남미는 하나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TV나 라디오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로 나토 국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우리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해위에 파트너 국가로 초청된 나라가 4개 있었죠.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대만 빼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줬어. 네.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그런데 일본은 갈까 말까 고민했어. 일본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주 기쁘게 갔어. 많이 고민했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일본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더 대립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까 말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구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즉각 우크라이나에 올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베 같은 사람은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를요. 지금 중재하지 않잖아요. 바이든도 중재는 하지 않고 그냥 싸워라. 네, 무기 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중재자가 없으면 길어져요, 전쟁이라는 것은. 로이드 전쟁이 비교적 빨리 끝난 것은 미국이 중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입니다. 로이드 전쟁. 그러나 대표한 전쟁 5년 정도 가잖아요. 그거는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갔습니다. 한반도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마 같은 러시아는 금방 패배할 것이다. 다 기대했어요. 네, 한 달 정도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5년, 6년 길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9년, 10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거. 우리 일제강점기도 35년이나 있었잖아요. 주체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그게 하늘이 도와줘서 빨리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 네, 그렇죠. 지금 끝났으니까 일제 망했다. 만세.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35년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전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지이지 쉽게 전쟁에 들어가면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아베하고 푸틴은 27번이나 회담을 했어요. 다 일본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일본에 그리리요르도 4개 섬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갖고 있지만 일본 것이라는 거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에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러시아가 거기에 침공해가지고 그리리요르도를 가져갔다. 4개 섬. 그게 일본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그거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베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협력까지는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옛날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선묘, 그러니까 산소에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번에 이 사태로 모든 것이 러시아 쪽에서 커브해 왔습니다. 이제 안 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27번 회담에 투입했는데 아베는 한꺼번에 이것을 망하게 오히려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베의 생각은 이것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도 우크라이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 자위대를 이게 일본 군대로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우라지밀, 신조. 네. 그렇게 아주 사이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주 옛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현재는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네. 3월 23일 일본 국회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 이러한 주장을 시작했고요. 4월 3일부터 아베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방에 가서 개헌,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전식 일본군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헌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일본인의 투표한 사람의 50%가 찬성하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7월 10일에 참여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또 하나 있는 국회 중의원에서는 벌써 3분의 2 있기 때문에
이제 국계 차원에서는 개헌할 수가 있게 때문이다. 그 다음 개헌안이 나오면 심리한 다음에 국민투표로 가는 거죠. 국민중에 50% 이상이 그 개헌해도 된다. 국민중에 50% 없어도요. 득표한 사람의 50% 넘으면 개헌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요. 일본 극우파 쪽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5년 이후는 일본의 우파는요. 6.25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 일본 군인이나 전쟁 범죄자들은 미국의 우파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파는 다시 한번 6.25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강한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석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도 이때쯤 석방됐고요. 아베 신조 외할아버지는 만주국으로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만주에 있었던 그 7.3.1 부대라든가 다 아는 사람인데도 반공 친미를 미국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렇게 하여서 부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6.25라는 것이 그때 전환점이 됐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도요. 자, 이 일본 우파의 주장은 일본이 침략 국가가 아니었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수존주의, 역사 부존주의로 갑니다. 일본의 우파는 위안부라는 것은 매춘부였다. 네. 강제징용 이런 것은 그냥 징용이었고 그거는 일본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 일본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대만인들도 일본 국적자였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징용된 것뿐이다. 불법이 없었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평등하게 월급도 줬고 학대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 거짓말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수존주의. 네, 독도는 또 일본이 온도라고. 네, 요새도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 강력하게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한일 군사동맹이 만들어지면요. 그 혹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오잖아요. 동해에. 먼저 독도를 가져가 버릴 거예요. 네. 자, 독도를 그때 어떻게 말할 것 같대요? 자, 북한이 남한을 혹시 공격했다. 네? 한반도 유사시죠. 그때 일본 자위대가 오잖아요. 동해에서. 그때 독도에 대한 위치 매김을 할 거예요. 여기는 기지로 만들자. 기지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 한국, 일본 군대가 독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본군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혹시 맺는다고 해도요. 연도 문제가 있으면 그 군사동맹 맺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세계 산식입니다. 왜냐하면 연도 문제가 있으면 그 제3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이쪽에 연도를 가져가 버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을 맺기 이전에 연도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군사동맹에 고집을 한다면 일본에게 말해야 합니다. 독도를 정확하게 한국 연도로 인정해라. 네.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하면 일본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독도 노리고 있어요. 독도를. 계속 매일같이 일본 극우파는 한국이 독도를 침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잘 아시고 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친미니까 미국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이 극우파들이 미국하고 협력하는 형태는요. 미국하고 함께 전쟁하겠다라는 전쟁에서의 협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하고 함께 전쟁을 하면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 요르단강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미국하고 함께 싸우면 된다. 계속 이기고 일본의 전범 국가라는 그러한 오면도 시켜질 것이고, 네, 그런 만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극우파는. 그래서 계속 미군하고 자위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싸우려고. 네. 이게 또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으로도 원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미군이 한반도에서 혹은 일본에서 희생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신 일본군이나 부활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요. 미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자, 일본에 또 춘도 우파, 키시다 같은 사람인데요. 춘도 우파가 있습니다. 일본도요. 현재 키시다 총리는 원래 이쪽에 속합니다. 자, 패종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한 사람들이고요. 온건 포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일본을 전범 국가로 규정한 이러한 전후 일본의 위치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병화 헌법을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일본의 병화 헌법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 보유를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인데요. 키시다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돼가지고 키시다 총리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큼은 헌법 개정은 자신이 총리 시절에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아베하고 똑같이 이 부분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바뀌었으니까요. 일본의 보수파 안에서도 헌법 개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키시다 총리죠. 자, 키시다는 한국 대표단을 4월에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키시다는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자, 그때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던 그 윤석열 정부의 대표단을 키시다라는 그 전상이 나와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표단은 미국도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보좌관이 나와서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출범하지 않았던 정권의 대표단은 의미가 없으니까, 아직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키시다뿐만이 아니라 아베 전 총리도 만났고 또 외상, 경제산업상 그리고 급반상까지 주요 장관들이 다 나와서 만났어요. 이유는 뭐냐? 러시아 문제, 홋카이도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이 급하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한일 공동이익 실현 노력으로 위경 일치가 됐고요. 단시는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일본 쪽에서 한국에만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노력해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극우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극우파가 지금 극우파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싫어합니다. 일본 극우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유튜브 보신 분. 한 사람도 안 봤네요. 보셨어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극우파가 쭉 연구를 했어요. 혹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윤석열 후보였을 때 후보로 출마한 장소가 어디였죠? 윤봉길 기념관이었어요. 일본에서 윤봉길이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로 유명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극우파는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일왕 생길 때 폭탄으로 던져서 한 사람 사망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테러리스트. 우리로서는 최고의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예, 이것으로 혹시 지금까지 어떤 한국의 대통령 후보도
그런 데서 그 출마 선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끝나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8월 15일 효창공원을 찾은 단식 윤석열 후보는 안중근 의사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또 이번에 쫙 보도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민족의 영웅, 일본에서는 역시 일본의 5번 전일을 진행, 6번 전일을 진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더 놀랬어, 일본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 다음 9월 11일 이온수 할머니를 태그 유세층에 만났던 윤석열 후보는 이온수 할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할머니의 일본한테 사과를 정확하게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도 혹시 안 되더라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온수 할머니가 굉장히 믿었거든요. 그게 또 일본에서 그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그러면 문재인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또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독도를 해안 조사를 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건 거짓말이었거든요. 중간 수역에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왜 하필이며 5월 10일에 하느냐?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의 전체를 알게 됐다. 일본의 그들은 유튜브에서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사회담 하지 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키시다는 지금 극우에게 끌려다니는 신세입니다. 일본에. 자, 일본의 문제점은 생각요르도 문제가 있죠. 이게 대만 가까이에 있는 생각요르도. 일본이 시리오 지배하고 있는데 대만은 대만 고치라고 주장하고 중국도 중국 고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생각요르도에 많은 중국 폐들이 접근하고 있고 위를 중국의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객관적으로 세계가 볼 때 일본 것인지 중국 것인지 모른다라는 상태입니다. 현재요. 이게 생각요르도 이거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독도하고 다른 부분은 독도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제 주민은 2사람, 한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금방 다시 가족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러나 또 40명 이상의 울릉도 경찰이 2달 정도 로테이션하면서 항상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생각요르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볼 때 중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생각요르도는 중국 것이다. 2013년 중국은 생각요르도는 무력을 사용하여도 확보해야 할 핵심적 이익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뿐만이 아니라 생각요르도로 침공하겠다. 이 선언은 벌써 9년쯤 전에 중국은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미국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겠는가라는 것인데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바로
일본이 유사시에 미군이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은 미국의 개정결의권은 연방의회에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조금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될 때는 미국 의회가 오게 하지 않으면 또 원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혹시 생각으로도 같은 조그만 섬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의회는 거기는 조그만 섬인데 왜 미군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가? 이러한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국하고 일본 자위대가 싸워야 되는데 자위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위대는 여러 가지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능력이 없거든요. 먼저 자위대는 일본에서는 의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의혼이지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전수 방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그냥 허용하니까. 그래도 항상 지방 법원에서는 위헌 그렇게 나옵니다. 헌법에서는 그 군대를 갖지 않는다, 전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헌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위대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많이. 네, 의사한 사람들이 자위대로 가려고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보통 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선발하는 기준은 체력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체력. 네. 무거운 장비를 등에 업고 장시간 걸어가도 달려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머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고민이 있어. 일본 자위대하고 합동훈련할 때 의사소도 안 된대요.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미군은 일본어 배우고 있어요. 예. 그 정도예요. 자, 우리도 일본어 배워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위대가 생각보다 찬비만 미국에서 쭉 샀으니까 굉장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 자, 1년 전인데요. 일본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했고 대만 문제 참여를 말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참여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중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대만을 미국하고 함께 지키겠다. 이러한 군사적인 이야기를 그때 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홋카이도에 러시아가 들어올 경우는요. 여기를 계속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사하린에서 오를 때 그리리오르도에서 오를 때 양쪽 루트에서 오를 때 굉장히 빨리 삿포로까지 온다. 중심지 삿포로. 그때까지 자위대에는 버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자위대만으로는.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본격적인 참전이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승인한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주일, 2주일은 걸린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홋카이도는 점령당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네, 일본의 생각은 사실상 한국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을 맺으면 일본군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군사동맹이 되면 서로 돕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유사시, 대만 유사시, 생각으로도 유사시 한국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맹 맺어버리면. 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유사시만 생각해. 네, 일본 유사시가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북한 위협이라는 게 우리의 산식이니까. 네, 아니라고. 일본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보 협력까지는 된다. 근데 우리 선택권이 사라지는 그러한 군사동맹 같은 거, 또 미국도 그거 원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이에요. 네. 지금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지소미아하고 악사라는 것이 맺어져 있습니다. 악사가 뭐냐고 하면 군사 무르자 교환 협정입니다. 군사 무르자는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제3국하고 그때 한국군이 무기가 부족했다. 그러면 미군이 그것을 도와줘야 돼. 무기를요. 이게 악사예요. 네.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지소미아가 있고, 지소미아는 아시다시피 정보 교환이잖아요. 네, 이러한 무르자 교환, 이것도 미일 관계에서는 있어요. 동맹이니까. 그런데 한일 관계에는 지금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만 있죠. 지소미아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했어요. 네.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거 반대가 너무 많았어.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시키려고 했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근데 이명박 정권이 돼가지고 이것을 분리시켜서 먼저 지소미아를 맺었어요. 네. 그 다음 1년 정도 후에 악사를 맺을 계획이었지만 탄핵당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지소미아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악사는 반영구적으로 맺지 않는다. 맺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한일 군사동맹 완성이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 홋카이도 갈까요? 네. 우리 또, 네. 생카교도, 대만도 지켜줘야 되네. 네. 자, 거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세계적인 국방장관이나 군사 전문가들의 회의인데요. 그때 한중 국방회담이 있었고 상당히 의호적이었대요. 네.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올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자. 대립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네. 한국하고 중국의 이 국방회담은 의호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중일 국방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이었어요. 네. 생카교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일본 쪽에서 비난했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했고, 일본이 즉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일본의 말은 들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으로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고 타이완, 대만이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대만 문제를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미국하고 일본에 밀려서 네, 공동 선명문에 대만, 타이완 해협 문제 이거 병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현상 유지해야 된다. 현상 유지할 때 혹시 현상을 변경하려고 중국이 나온다면 그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담 하지 않고 싶었는데 그냥 끌려갔다. 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요새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한일 국방회담이 불발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일본 극우 쪽에서 한국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 요새 정상회담을 기본적으로 거부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키시노부오.
이름은 기시이지만 기시 가문의 양자를 강 아베 신조 일본 전예 친동생입니다. 극우 중에 극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존섭 급반장관에게 말합니다. 네. 한국은 2018년 조계기 사건에 대한 뒷처리를 해라. 그래야 회담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이게 제가 말하고 있죠. 야쿠자의 논리다. 네. 2018년 4년이나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이야기고, 네.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조계기 사건이라는 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잊어버렸죠. 네. 예, 2018년 12월 20일이 시작이었거든요. 통해에서 표류 중이었던 북한 선박을 조사 중이었던 광해도 내왕함이 근처를 선회하던 일본 조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 쐈다라고 일본 측이 주장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측은 레이더를 조사했다라는 것은요, 그때 각도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공격할 때의 레이더 조사였다. 이게 일본 쪽의 주장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조계기가 너무 위험한 그러한 비행으로 우리 근함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반사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탄씨는 일본의 급반장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끔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아베 신조 탄씨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베가 이거 연상이 있으면 다 공개하고 한국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라. 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아베가요. 왜? 그 10월에 2018년 10월에 간제징용 문제가 한국에서 대법원에 한국 쪽에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그 부분이 특히 아베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좀 해주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거 한국이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나토 정상회담은 불발됐고요. 만찬 때 대화만 좀 했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계 강화가 확인됐고 대북 대응에 대한 한미일 협력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거든요. 합동훈련을 한미일 합동훈련을 추진하겠다. 이게 또 합의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조그만 것부터 들어가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만들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웃고 있었어. 자,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안보협력까지는 된다 이거죠. 구체적인 군사협력까지는 현재까지 포스든 친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일본하고의 군사적 훈련이라든가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기시다는 이 자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둘이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한국 측이 진력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 언론은 서로 노력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더니 일본에서 부관반 장관이 나서서 그런 말을 없었습니다. 일부러 전조했어요. 그저께. 우리 쪽에서는 한국에게 노력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전조한다라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해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확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에 제1 우크라이나인
국제 전체학자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랭코 안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방이나 동맹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말을 무조건 다른 나라는 망한다. 자신들은 그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국, 영국의 말을 믿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14년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갔을 때의 그 경험으로 책을 썼습니다. 푸틴 환상이라는 책인데요. 일본에서 냈어요.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반도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의방의 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의방의 조언을 의심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이성과 근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한일관계 해법인데요. 먼저 인적 교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서로 해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제 의견인데 주식이 폭락할 것이고요. 조금 전까지는 한국 주식이 2점 이하였잖아요. 그거는 북한하고의 대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북한하고 화해 무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다시 북한하고 사기 시작하면 세계 사람들 토나요. 네, 여기. 그러니까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네. 경제도 나쁘잖아요. 대결이라는 거 경제의 굉장한 문제를 안겨줍니다. 간제지원 문제, 일본 측도 양보해야 합니다. 대위 변제라는 것은 일본의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엄과 명예회복을 본격적으로 실정한다면 그때의 전신에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타 소녀상을 제거한다라든가 이런 거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거 다 받아들이면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고 세계가 생각할 거예요. 독도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한국의 영유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동맹이든 뭐든 가능합니다. 한일관계 해법은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면서 지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만 생각해서 가면 한반도 분단 사태는 고착화될 것이고 오히려 또 북한, 러시아, 중국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서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제2의 6.25가 일어날 그러한 위험성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요, 말로 북한을 굉장히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고 연평도, 보격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북한을 입으로, 지금은 아직은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자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러나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 일본이 기뻐할 것이고요. 삼손도 LG도 망하고 일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구나. 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대한 세력하고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 그러니까 미국, 일본하고 러시아, 중국을 여기가 화해시킬 수 있는 지역이 돼야만이 세계 평화도 오는 것이고 우리는 반도라는 연해지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전쟁은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이 연해지대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연해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반지하고 화해시키고 서로를요.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화지대를 여기에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을 역행하는 길로 가면 오히려 그 다른 나라에 정오를 하면서 여기가 아주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어졌지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현안의 문제를 본다면 역사의 문제, 우리 강제징용 우회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토 문제가 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이제 또 한일 양국이 현재 일본의 그곳에 비난 미국이 원하는 건 한미일 군사 동맹화하는 문제 굉장히 현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미국 쪽에서는 빨리 회복을 해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 방어망을 잘 구축하자 이건데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하기에는 한국 정부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정통성의 문제. 정부가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지도가 높아야 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지지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끌고 나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대표님의 그 의견에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먼저 제 입장은 지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만이 다른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한반도 평화가 얻는 다른 것은 조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한번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한국의 관계는 또 아직까지는 괜찮은 관계인데 일본하고 러시아처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이것이 대립 관계가 되면 러시아가 또 북한하고 협력해가지고 실제로 한반도에 대해서 유사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역시 군사적인 방향 문제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너무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호응을 보여주자. 그 정도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기대하니까 우리 좀 응해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또 따지면 왜 그렇게 다져?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금미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통 그 인간관계에서는 괜찮은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거 하면 마지막에 그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지도자로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극익 중심, 평화 중심 그렇게 해야만이 또 한반도가 뭔가 그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보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혐한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기시다나 하야시 외상, 소위 친한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신다고 적어주셨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있을 예정인지, 그리고 일본이 민감한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에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먼저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일단 극우 쪽의 지지도 필요한 기시다 총리는 그때까지는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관계도 조금씩 풀릴 것이 아닌가,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언론을 보면 그거는 한국의 입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일본에서 보는 그 개선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현금화를 하지 않고 한국만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다 끝났다. 그렇게 한국이 인정해야만이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주장으로 한국이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는 참여연 선거에 전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극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뭔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쿠자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거기 더 있었죠.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판결이 난 이전이 아니라 판결이 났습니다. 14명 정도의 피해자가 승소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냥 대의변제로 일본이나 한국의 기업이 자유적으로 만들어낸 기금으로 그것을 대시한다라는 것은 사실 엊그저께 피해자들이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하면 일본 쪽에서 큰일이 난다. 한일 관계가 끝장난다. 이러한 말을만 일본에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인가? 한일 관계가 끝장나르지 그렇게 일단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본 쪽의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면서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극과 대극과의 문제라기보다 따지고 보면 기업하고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극과의 문제를 65년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극과 대극과 약속했다. 이번에는 극과 대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상황을 되돌려서 개인하고 기업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수한 민사예요. 그것으로 일본 극우 쪽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뭐 대의변제로 결정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뜨고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들이 괜찮다. 우리 그냥 대의변제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피해자 중심주의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피해자들 아니거든요. 14명 결사 현금화 하겠다예요. 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 정부가 그것을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왜곡시킨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초사이고, 이거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붕괴 현상을 초래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할 수도 없겠고요. 하면 그 정권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촛불들이 더 나올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쉽게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라이쿠 기치하에 서구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모방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하며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원죄를 속죄할 생각은 안 하고 이왕에 버린 몸 아시아에서 계속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듯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인들을 잘 아실 듯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인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있다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몇 퍼센트까지는 조금 계산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다 일본의 야단 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일본 야단 중에는 우파 야단도 있기 때문에 일본 유신회라고요. 거기 좀 빼고, 네, 입헌민주당이나 삼인당이나 뭐 신생금이, 레이와 신생금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야당들이 좀 세력이 약합니다. 아주. 물론 여당 중에 권면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권면당은 원래 종교 불교 세력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뭐라 할까, 혼자 달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면당 그리고 나머지 진보적인 여당들이 한국하고 대단히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쪽에서 많이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2년간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적 교류를 바로바로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독일의 사례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독일은 예를 들면 이번에 독일 미테그에 소녀상 철거하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독일 내에서 나타나고 나치를 찬양하면 체포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내에서 그런 역사 부존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독일 같은 법을 이 안에서 만들어야만이 일본이 다시 일본 안에서 먼저 독일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 지금 만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과거 5년간의 민주당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 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안 했어. 다른 법안에 밀려서 다 계류 중이잖아요. 쭉 계류, 영원히 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역사적인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한국이 역사 부존주의에 대해서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 엄청난 반대가 나오지만 보수 중에서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 있으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런 것으로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하고 역사의 진실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독일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도 계속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현재 2022년에 그것이 비슷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2013년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현재까지 기본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어오고 있는
게 현재 일본입니다. 그러나 요새 2013년에 만들어진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러니까 북한 측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아까 남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을 올해 일본 정부가 좀 개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한다고 해서 병화적으로 개정될 리가 없고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 정부하고 협력하여서 이게 새로운 한미일 건조를 만들겠다라든가 이러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2013년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일 군사 동맹이 되면 그래서 일본의 분쟁, 뭐 홋카이도나 센카쿠 열도 같이 그런데 한국군이 말려 들어가도 한국의 주가나 집값 등 하락이 되는 것입니까?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만 문제, 대만이 침공당했다라는 것은 아시아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또 한국군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의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면 전에 사드 문제 때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간섭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군이 거기에 대만 해협에 혹시 군대를 박영한다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또 북한으로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선을 통해 수를 통해서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응징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홋카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브라지보스톡하고 우리 한반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하고 함께 대항하기 시작했다. 군사적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더 간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두려워한 외국의 유수 기업들은 한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이잖아요. 먼 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국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이 대만 유사시나 홋카이도 유사시에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 아닐까. 외국은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절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것으로 한국은 항상 그 주가 폭락 사태를 몇 번이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뭐 그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거나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새는 안정화가 된 거예요. 네,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예, 그러나 그게 아니게 될 경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문제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한국군 혹은 뭐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일본 구구파도 있다면 그 둘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 문제를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국군을 들어오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말이 꼬였습니다만. 그거는 뭐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고요. 먼저 역사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렵죠. 예, 생각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 군사적인 합의는
일순간에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조례하는 교육하는 굉장히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푸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은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는 그 사과가 필요하고 풀어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고요. 훨씬 그 장기전으로 그리고 일본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 압박하고 일본 편을 많이 든다면 한미일 구도가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스라 태프트 미략의 교훈처럼 무방을 너무 믿지만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도 안 일어나겠지만 동맹과의 사이에서 친미 쪽 현 정부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지만 정권의 핵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일본 쪽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일본 쪽에 비밀 자금을 계속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의 그 유리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돈을 쭉 받아온 사람은 그것을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요, 그러한 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터보트 견주가 기본적인 사업이고 매일 그 물같이 돈이 생기는 그러한 단체가 모체이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모체 단체를 미국하고 한국, 중국을 로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는 여기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1억 준다면 10억, 100억을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한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조국, 그 대한민국 그런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정권의 핵심 인물로 들어간다면 일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담화를 하면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혹은 그 한국군이 일본에 가서 도와주는 이런 거 충분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다 그럴듯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한국 언론에서는 깊은 인터뷰를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게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라야마 총리 때나 고노다마 등 일본이 과거에 어느 정도 과거를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는 오늘날에도 풀리지 않는 듯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를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양쪽 다 만족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고노 담화가 있었고 고노 담화는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제 선거를 인정하여서 사과한 그러한 담화였고요. 그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한 그러한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본 극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죠.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의 탄수였던 무라야마 씨가 그 자민당하고의 연립내각을 만들면서 그때 자민당이 사회당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회당 탄수를 그 캐스팅 보드 입장에서 촌리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사회당 주도 일본 안에서 사회당은 지금은 사민당이라고 하지만
거의 지금 세력이 없어요. 두 사람밖에 의원이 없고요. 그러나 그때는 사회당이 큰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상 제2당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 쪽에서 말하자면 그때는 여당이었지만 사실상 야당 진보 쪽에서 만든 내용이었고, 무라야마 탐화도 자민당 내에 그 리베랄 비둘기파 고노 요해 씨를 중심으로, 그때 미야자와 내각도 중도 우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아직은 2000년, 그러니까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회담까지는 일본 내에서 극우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쯤부터 극우 쪽에서 집권, 그러니까 촌리를 내면서 그 완성판이 아베 정권이었고요. 그 이전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요. 1993년에 자민당이 분열이 됩니다. 자민당 중도 우파가 그래도 오래 집권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리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60명 가까이의 자민당의 우수한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하토야마 유키오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여서 자민당의 안에 리베랄파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 틈에 사실 극우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극우가 사실 자민당 내를 장악하고, 자민당을 장악하면 일본 정계를 장악하게 되니까 현재 그 안정은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양심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진보계 혹은 리베랄 중도 보수계의 사람들이 한몫하고 이해를 하면서 만들어준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일본은 거의 사라졌고, 키시다가 혹시 이기고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여서, 키시다파는 지금 50명 정도, 키시다파, 케파, 이름을 해서 파벌이라고 하지만, 근데 아베파, 극우파는 100명. 그래, 이것을 넘는 리베랄파 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민당 안에서 아베파를 넘는 100명, 120명 정도의 그러한 리베랄파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100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극우에 계속 남아있고, 또 극우들은 강경파이기 때문에요, 조그만 것도 세게 말해 나가면서 한국을 비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아주 옥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잖아요. 일본 극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것을 확대해서 말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윤석열의 전체를 봤다 해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길이 멀었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에 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었는데, 유엔 진출에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으로 아무리 미국이 지지한다 하더라도요, 일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개 상임이사국이 다 오게 해야만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5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확실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립 서비스로 잘 모르는 일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은 말로 그리고 스마일로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